어머, 여기가 교도소예요. 죄수나 다루던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야, 경비.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좀 똑바로 서봐요. 네, 왜 그러시죠? 에휴, 세상 참. 전과자들이나 다루다가 이제 와서 경비나 하고. 우리가 전과자야 뭐야?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눈 돌리세요. 저는 아파트 치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관리하다가 건강 악화로 퇴직한 후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올해로 62이 된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에게 굉장한 갑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 시절의 경험으로 그녀의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막을 수 있게 되었죠.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아파트 경비초소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호화로운 외제차들이 하나둘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제가 일하는 이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단지였습니다. 최신식 보안 시스템과 호화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경비원이 교도관 출신이래. 죄수나 다루던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지키고 있다니.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귓가에 들리는 말에 저는 잠시 굳은 얼굴로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교도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위험한 재소자들을 관리해왔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조기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제 오른쪽 팔뚝에는 아직도 흉포한 재소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생긴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제가 가장 믿음직한 상황 해결사였다는 걸 이곳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기요, 경비 아저씨. 이 정도 아파트에서 일하시려면 좀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서 내린 40대 후반의 여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내뱉듯 말했습니다. 최 여사라고 불리는 그녀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보석으로 장식된 시계를 과시하듯 흔들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자 동네라고 다 돈 잘 버는 게 아닌데. 마지막 순찰을 돌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기꾼들이 즐겨 쓰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에 눈이 멀기 마련이다. 그들의 말버릇이 이상하게도 자꾸 맴도는 밤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수감자 중에는 투자 사기로 수감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부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허영심. 최 여사의 모습에서 왠지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소로 돌아와 앉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찰 일지를 작성하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교도관 시절 익숙했던 직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근 들어 최 여사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 것도, 밤늦게 수상한 회의가 열리는 것 같은 분위기도. 경비원이라고 무시하면 안 될 텐데.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일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될 최 여사의 갑질이 벌써부터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갑질만은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파트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주민들의 차량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최 여사의 벤츠가 정문 앞에 멈춰섰고
그녀는 창문을 내리며 저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리 좀 와보세요. 저는 묵묵히 그녀의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난폭한 재소자들을 상대하던 제가 이제는 이런 갑질을 참아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최 여사는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근데 교도관 출신이 그렇게 서 있으니까 좀 무서워 보이네요. 좀 더 친절하게 웃으면서 서 있는 건 어떨까요? 다른 경비원들이었다면 그저 참아 넘겼을 말이었지만 저는 20년간의 경험으로 그녀의 말투에서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 뒷좌석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조수석에는 투자 설명회로 보이는 브로슈어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우리 아파트 분여회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을 거예요. 경비실에서 방문객 명단 잘 체크해 주세요. 최 여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 듯 입술을 쭉 내밀더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기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 벌 기회는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경비초소로 돌아오며 주변 동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주민들에게 뭔가 투자 제안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제가 담당했던 수감자 중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 잡힌 자들이 많았기에 이 상황이 몹시 걸려왔습니다. 교도관 출신이 이런 좋은 아파트 경비를 보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네요. 순차를 돌던 중 들려온 최 여사의 빈정거림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선들이 제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맡았던 교도소 수감자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감시하는 교도관을 무시하다가 결국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죠. 지금 이 상황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그저 하찮은 경비원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의 수법을 보아왔는지를.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 직감이 틀리지 않길 바라면서요.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야간 순찰을 돌던 중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고 이 시간대에 커뮤니티 센터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너머를 살펴보니 최 여사가 20여 명의 주민들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예요. VIP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 투자라고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최 여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제 귀에는 경계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매달 4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그래프가 보였고 주민들은 그 화려한 숫자에 홀린 듯 보였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만났던 한 사기범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있는 걸 잃을까봐 두려워하기보다 없는 걸 못 가질까봐 더 두려워한다고 했었죠. 최소 가입금이 5천만 원이라고요. 어머, 그건 좀.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불법적인 투자 유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런 증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설명회장 안에서는 최 여사가 자신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자랑하며 이 투자로 얻은 수익이라고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불현듯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고위 공무원 출신의 한 수감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백억을 가로챘었습니다. 그때도 투자자들은 그의 화려한 외모와 달변에 속아 넘어갔었죠. 시간이 좀 늦었네요. 다음 주까지 투자금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모임이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제 권한으로 바로 체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순찰 일지를 작성하며 최 여사의 투자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20년간의 교도관 생활이 가르쳐 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제가 알고 있는 전직 수사관들에게 연락을 취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믿을 수 있는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함께 일했던 강 형사는 현재 금융범죄 수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최 여사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형사님, 제가 지금 일하는 아파트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 형사와 통화하는 동안 저는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전달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사진, 설명회 자료들을 메시지로 전송하면서도 한쪽 눈으로는 CCTV를 주시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수상한 사람들이 최 여사의 집을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상철 씨, 이거 심각한데요. 최 여사라고 했죠? 그 사람 전과가 있더군요. 제 예감이 적중했다는 걸 알게 되자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강 형사의 말에 따르면 최 여사는 5년 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를 벌였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내사에 들어갈 테니 박상철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강 형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여사가 초소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표정이 더욱 거만해 보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통화를 끊고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번 주말에 특별한 손님들이 올 거예요. 귀찮게 신분 확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들여보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최 여사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만한 태도 뒤에 숨겨진 범죄의 흔적들을.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기범들도 이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죄를 숨기려 오만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사망이 좁혀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동안 저는 조용히 CCTV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 아파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집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대부분 고급스러운 차림새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모으는 날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따라 경비 아저씨가 왜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세요? 강 형사팀의 지시대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의 교도관 경험 때문인지 범죄 현장을 목격하는 순간의 긴장감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순찰을 돌면서도 계속해서 최 여사의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박경비, 오늘은 특별히 CCTV 점검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불현듯 교도소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감자들이 면회 온 가족들을 통해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려 할 때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순응하는 척했지만 주머니
속녹음기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도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최 여사의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강형사팀이 건물 주변을 포위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초소에서 자리를 지키며 곧 벌어질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찰이라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건물 안팎에서 경찰들이 나타났고 최 여사의 집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도망가려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봉쇄된 후였습니다.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되었습니다. 저는 경찰들이 최 여사를 연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경찰차로 향하는 동안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제야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손에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고 이제 그녀는 다시 철창 신세를 져야 할 것입니다. 역시 교도관 출신다워요. 결정적인 증거를 잘 모아주셨네요. 강 형사의 말에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을 상대해 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적어도 이번 사기 피해는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최 여사의 사기 행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총 5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3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고 이미 그중 상당액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은 검찰 기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다 그 경비가 나를 음해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전직 교도관이라면서요? 최 여사의 고함 소리가 조사실 밖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증인 조사를 마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기범들도 마지막까지 이런 식이었죠. 박상철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작 내사 중이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강 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교도소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재소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증거를 모았었죠. 세월이 흘러 경비원이 되었지만 그 습관은 여전히 제게 남아 있었나 봅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당신 같은 경비 처음 봤어요. 우리가 다 속았다니.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주민들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단순히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저를 과소평가했고 최 여사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번 수사의 성공 요인이 되었죠.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검찰은 최 여사와 그녀의 일당들을 기소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돈을 추적하는 과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장철 씨, 이제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봤네요. 아파트 생활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존중하는 눈빛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범죄자가 있는가 하면 소박한 겉모습 뒤에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번 사건은 그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 여사의 재판이 시작된 날,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에는 피해자들과 아파트 주민들로 가득했고 최 여사는 구치소 수감복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내가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최 여사는 재판 내내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녹음 파일, CCTV 영상, 투자자 명단과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기범들처럼 그녀도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20년 교도관 경력이 도움이 되어 범죄 수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하찮은 경비가 감히 최 여사의 말은 판사의 제지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는 발버둥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봐왔던 많은 재소자들처럼 그녀도 결국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박상철 증인, 당신의 증언이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장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가 교도관이었을 때도 경비원이 되어서도 결국 하는 일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직위나 명예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피해자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고 또 누군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 경비초소로 돌아가 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은 자리지만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자리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아파트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최 여사의 투자 제안에 관심을 보였던 주민들은 이제 서로 조심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투자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청소하거나 순찰을 돌면서도 저는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마시던 커피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 아닌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죠. 앞으로는 경비원분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주민분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묵묵히 커피를 마시며 대표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 있었으면 했을 뿐입니다. 교도소에서도 재소자들을 대할 때 항상 이 원칙을 지켰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아파트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표는 자신이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경비원 처우 개선안, 주민 친절 교육 의무화,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 도입까지. 최 여사 사건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우리 아파트의 영웅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라. 그저 웃음이 났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이곳에서도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에는 더 이상 서로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문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교도소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이 분명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찰을 돌며 마주치는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그저 경비원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최 여사 사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3달 후 최 여사의 선고 공판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앉아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최 여사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고 더 이상 그날의 오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최미영, 징역 10년, 추징금 30억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 안은 술렁였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고 피해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말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최 여사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났던 모든 사기범들이 그러했듯 그들의 양심은 이미 욕심에 묻혀 찾을 수 없었나 봅니다. 박상철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피해자 중 한 분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때 최 여사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전 재산을 투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처럼 인생의 전부를 잃을 뻔한 주민들이 여럿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는 이미 일어난 범죄의 결과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진정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을 보며 문득 교도소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가 오는 날이면 면회 온 가족들이 이렇게 서 있곤 했었죠. 범죄의 피해는 언제나 개인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경비초소로 돌아와 앉으며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최 여사는 제가 20년간 일했던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그녀는 제가 있던 자리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파트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단지 안의 나무들은 푸른 잎을 가득 달고 있었고 주민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최 여사 사건 이후 아파트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상철 씨, 이제는 정말 우리 아파트의 자랑이세요.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의 말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비실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고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달라진 시선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인사를 건넬 때면 교도소에서 보냈던 2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을 관리하던 경험이 이곳에서는 범죄를 예방하는 지혜가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인생이 이렇게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나 봅니다. 요즘은 투자 권유하는 사람만 봐도 겁나요. 박상철 씨 덕분에 정신 차렸죠. 최근 들은 소식으로는 최 여사가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녀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교도관 시절 수많은 재소자들을 보아왔지만 진정한 반성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아파트 지킴이. 순찰을 돌다 보면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나 봅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밤 순찰을 돌며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까만 하늘에 수놓인 별들이 유난히 밝아 보입니다. 교도소의 철창 너머로 별을 보던 그때처럼 지금도 저는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기는 달라졌지만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을. 교도관이든 경비원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도 저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킵니다. 누군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이 이야기는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든 최 여사는 사기꾼이었고, 평범한 경비원이었던 박상철 씨는 정의로운 영웅이었습니다. 둘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도관에서 경비원이 된 박상철 씨는 자신의 위치가 바뀌어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고, 그 진정성은 결국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셋째,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투자 제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사회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박상철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 오세요. 진짜 짜증나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5억짜리 집 사주셨다고 제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실 거면 차라리 받지 말 걸 그랬네요. 내가 너 키우려고 30년을 교단해. 진짜 환장하겠네. 그 30년 얘기 좀 그만하시죠. 누가 도와달래요? 제 인생 이제 좀 내버려두세요, 진짜. 손주들 학원비 아까우신 거예요. 뭐 얼마 하지도 않는 돈으로 자꾸 참견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어요. 남편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대요. 매일 와서 잔소리 하시고 저희도 다 컸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니 나는 그저.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 은퇴한 김영숙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돈 때문에 무너질 뻔했던 가족 관계를 바로잡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서입니다. 5억짜리 신혼집을 선물했던 제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죠. 며느리의 냉대, 손주들과의 이별, 아들의 무기력함. 매일 밤 혼자 흘린 눈물이 얼마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 결단이 비록 아프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하지만 저는 벌써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 늦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이 저희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물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아들 내외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늘 뜻대로 되지는 않나 봅니다. 교직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월급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푼 두 푼 모아 적금도 들고 퇴직금도 차곡차곡 모았죠.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모은 돈이 5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처음 신혼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며느리 지은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구축이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아들 민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단 한 치의 고민도 없이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부부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머님, 주말마다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때는 지은이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아들의 빛나는 눈빛을 보며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면이었다는 걸.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집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매 순간이 힘들었죠.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 때면 옆자리가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우리 집에 자주 오세요.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는 항상 밝은 얼굴로 맞아주었고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봄날의 꽃이 영원할 수 없듯이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점차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한숨 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자주 오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줄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변화는 미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일그러져 갔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느라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현관문 앞에서 들은 며느리의 말에 발걸음을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까지. 피곤하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손주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오면 반갑게 달려와 안기던 아이들이 이제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들의 방을 지나가다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우리 돈 많이 쓴대. 5살 된 손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린 손주들에게까지 저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손주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용돈 좀 줄여도 될까요? 매달 30만 원씩 주던 용돈조차 부담스럽다는 듯한 며느리의 말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억짜리 집을 선물했는데 매달 30만 원이 아까워 저를 멀리하는 걸까요?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실수로 로그인한 채로 두고 간 휴대폰을 통해서였죠. 거기에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진짜 미치겠어. 일주일에 2번씩 오시는데 매번 뭘 사오시겠다고 연락하시고 우리 집이 보육원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퇴직하셔서 시간 많으시니 매일 오고 싶으신가 봐. 나는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매번 신경 쓰이게 하시고 5억 주셨다고 평생 그 은혜 갚으라는 건가?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면 8억은 훌쩍 넘는데 우리한테 득된 게 하나도 없네. 댓글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멀리하는 게 좋다느니, 요양원을 알아보라느니, 심지어는 재산을 빨리 증여받으라는 조언까지.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방문한다고 하면 아예 집에 없는 척하거나 아이들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기 시작했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더욱 춥게 느껴졌고 감기에 걸린 몸은 계속해서 열이 올랐습니다. 체온계를 보니 39도. 약을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았고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많이 아파서 그러는데 병원에 한 번만 데려다 줄 수 있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에 있다는 짧은 답변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라도 부탁해볼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지금 아이들 감기로 정신이 없어서요. 혹시 저희한테 옮으실까봐 걱정되네요. 안에서는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할 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택시 타시면 되잖아요. 요즘은 카카오 택시도 있고.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폐렴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며칠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옆 병실의 할머니는 매일 자식들이 찾아와 죽도 끓여다 주고 과일도 깎아주는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학부모들에게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대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아들의 가정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우연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고지서였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증여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중개사가 어머님, 증여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일단 제 명의로 해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비정상적인 관계는 끝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떡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올해는 지은이 친정에만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댁에는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날인데 며느리는 친정에만 가겠다고 합니다. 혼자서 준비한 떡국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이웃집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세뱃돈은 제가 나중에 아이들 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떡국 한 그릇이 이렇게 서럽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어 마트에 나갔습니다. 집에 있자니 너무 외로워서였죠. 마트 식당가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너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집 명의를 안 바꿔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시어머님만 돌아가시면 그 집은 완전히 내 거 되는 건데 요새 집값이 많이 올라서 8억은 될 거야. 증여세만 아까워서 아직도 속 터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죽음을 바라는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가르쳤는데, 정작 제 며느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지라도 이대로 두면 더 큰 불행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5년 전 아들 결혼 당시 구입한 이 아파트는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아, 이 단지요. 지금 8억 2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라 가격이 계속 오르는 중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5억에 샀던 집이 8억이 넘게 올랐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며느리가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등기부등본 떼어보셨어요? 지은이가 궁금해서 여쭤보래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구나. 말을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통화를 서둘러 끊었고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요.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창가에 서서 마당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며느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된 웃음을 지었을까요? 손주들 앞에서는 할머니를 험담하고 뒤에서는 제 죽음을 바라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의 행동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아들. 서랍장을 열어 옛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학창시절 받았던 상장들,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찍었던 사진들,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모습들, 그 모든 순간들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깼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의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변해버린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 앞에서 무기력한 아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부동산에 가서 이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겠지만 이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뒤틀린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 그것만이 이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요새 매물이 없어 난리인데 이런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좋아했습니다. 바로 매물 사진을 찍고 광고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파실 거예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온 것을 봤나 봅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화장도 곱게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들고 왔더군요. 마치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잘할게요. 집 파시면 저희가 어디로 가나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찾아온 며느리가 원하는 건 결국 이 집뿐이었습니다. 거실에 앉혀놓고 차를 대접하려는데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피커폰이었는지 친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집을 판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1시간이 멀다 하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며느리 친정어머니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가 집을 팔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는 8억 3천만 원을 부르더군요. 두 번째는 8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8억 7천만 원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전세도 구하기 힘든데. 이제는 울먹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밤마다 눈물을 흘렸는지 며느리는 모를 겁니다. 병원에 혼자 누워있을 때의 외로움도, 명절날 문 앞에서 돌아섰던 서러움도 모두 잊은 걸까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 날,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집을 잃는 것에 대한 것인지,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수자는 2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는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아들은 전세집을 알아보느라 바빴고, 며느리는 이사 갈 생각에 매일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며느리가 찾아와 고함을 지르더군요. 하지만 이미 계약은 성사되었고 제 명의로 된 집을 파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미쳤나봐. 우리 보고 전세로 나가라고. 말이 되는 소리야.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뒤에서 며느리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제 아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애초에 증여해달라고 했어야지. 이게 다 당신 잘못이야. 며느리의 분노는 이제 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다투는 소리가 집 밖까지 들린다고 이웃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잔금 날짜가 다가오자 며느리는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동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며 배운 게 있다면 옳은 일을 할 때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들이닥쳐 소란을 피웠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놀라 쳐다보는 가운데 며느리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계약서를 찢으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5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매매 계약은 완료되었고 2주 후면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가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매 대금으로 받은 8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강이 보이는 소형 빌라를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전망 좋은 집을 구했습니다. 남은 돈은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노인대학에서 서예반을 하나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동네 노인대학 원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30년간의 교직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예를 가르치고 수요일에는 탁구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토요일에는 동네 주민들과 등산을 다녔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핍박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5억을 들여 산 집이 8억 7천만 원이 되어 돌아왔고 그 돈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제가 받은 이자인 것 같았습니다. 노인대학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서예 전시회도 준비했습니다. 붓글씨를 쓰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이제는 그 모든 일이 제게 필요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현우예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느 날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손주 현우였습니다. 몰래 할머니 집을 찾아온 것이었죠. 품에 안기는 손주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다녀간 후 일주일 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전세로 이사간 뒤로 부부 사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집을 파신 게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집을 팔고 난 뒤 처음으로 듣는 진심 어린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망가질 뻔했던 우리 가정을 구하신 거라는 걸 알겠어요.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5년간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야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세로 이사 간 후 며느리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대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따뜻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보내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제 집으로 한번 찾아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정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강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문득 교직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 일도 그런 선택이었나 봅니다. 아플지라도 필요한 결정이었던 거죠.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아들 가족이 찾아옵니다. 한강이 보이는 거실에서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손주들과 산책도 나갑니다.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 가족의 일상을 나눕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네요. 지난달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군요. 할머니, 이제 우리 자주 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서예도 배우고 싶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이야기로 손주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으로 각각 장학금 적금을 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전해주려고 합니다. 노인대학에서는 이제 제가 가장 인기 있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서예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붓글씨와 같아서 한 번 내린 결단은 수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답니다. 수업을 들으러 온 할머니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며칠 전에는 퇴직한 옛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교단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제 삶으로 더 큰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든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5억짜리 집을 판 것이 아니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선생님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 문제로 뒤틀어진 가족 관계, 돈 때문에 변질된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든 선택일지라도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강한 결단력으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낼 용기가 필요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과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김영수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